구독, 좋아요. 대장동 사건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지난 대선이 아니라 지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게 처음으로 그 제보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당시에도 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기 나왔지만 이제 그게 몇 년 뒤에 남평호 씨가 본인이 제보 그거 해갖고 했노라고 또 밝히셨잖아요. 그로부터 진짜 몇 년이 흘러가지고 지난달 31일에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형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검찰이 또 항소 포기를 해버렸어요. 검찰의 항소 포기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언론이나 법 쪽에서도 그걸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네. 실제 항소 포기가 되었을 때 국민들의 충격과 그리고 법조계의 반응, 언론계의 반응이라는 것이 이건 도대체 기상천외의 만행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장동 문제가 이낙연 뭐 총리 쪽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달라요. 사실은 그 조금 여러분들이 기사를 자세하게 검색을 해 보면 이미 이재명 그 후보가 경기지사 경선을 할 무렵에 그 당시에 김영환, 전해철 등과 함께 네네. 경선을 할 무렵부터 이미 대장동 문제가 이슈화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 후반부에 어찌어찌해서 이제 이게 약간 논쟁이 되고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부풀어졌는데 실제 이게 이슈화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네. 보니까 네. 항소 포기를 해놓고 보니 약 7,8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그런 이익이 1,000배도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수지가? 그 대장동 일당이 모두 대장동에 투자한 총액 금액이 뭐 3억 5천 정도 된다는데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이 발생이 됐고 그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이미 4, 5년 전에 그 검찰에서 묶어놓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800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남욱 변호사의 그 강남 논현동 땅에 네. 그 300억 가지고 그 투자를 한 저 땅이 지금 500억에 내놔서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지금 네. 그 매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검찰이 추징 보전을 7천 몇백억 중에서 한 2천억 정도를 이제 재산 목록화해서 그거를 묶어 놓은 건데 그 2천억을 남욱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1심에서 빵원이 나오니까 그렇죠. 다 풀어달라고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거 중에 하나가 강남 땅이어서 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봤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거기서 300억짜리가 몇 년 사이에 50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7,800억 원의 대장동 수익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비용은 지금쯤 환산하면은 1조 2천억 정도가 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네. 않을 수가 없고 제가 왜 굳이 1조 2천억을 얘기를 하냐면 네. 론스타 항소를 통해서 4천억 원의 국민들의 혈세를 아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 4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라라고 판결이 난 것을 배상을 물어내기가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을 괴롭히고 비난을 많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항소를 해서 특별한 기구까지 만들어서 해서 결국 이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4천 원 항소를 한 걸 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시적이다라고 선전하고 떠들어대면서 엄청난 또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의 그 쾌거로 숟가락 그렇게 얹기 한 거죠. 숟가락 그렇게 얹기. 했는데 그 누구의 치적이든 간에 그건 뭐 객관적으로 그거는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의 그 노력이었죠. 그러니까 전 정부 법무부가 그렇죠. 그 전담 기구까지 설치해서 몇 년 동안 밀어붙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 4천억 가지고 그렇게 그 숟가락 얹고
이 공로 싸움을 그쵸. 공적 싸움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액수의 3배 가까운 1조 2천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동 일당들의 불법적인 범죄 수익을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도록 환수할 수 있도록 항소를 하고 그리고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니네가 한 것도 아니야 그 론스타는. 근데 니네가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몇 배 되는 거를 지금 니네가 항소 포기시키고 이거를 오히려 범죄 수익을 대장동한테 하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네. 오히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장동 일당한테 오히려 사법 시스템을 겸허하게 이용해서 보장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그 그러니까요. 항소폭이라는 것이 네. 관례와 상식을 깨는 네. 그리고 법조계의 일반적인 사고를 깨버리는 황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장동 일당에게 재산적으로 이렇게 상당하게 사실상 보장 내지는 보증금을 주면서 대장동의 실체와 몸통을 가리자라는 무언의 그런 그러네요.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무소속 해가지고 그 법사위원들이 성명 낸 거 제목부터 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항소의 실익이 없으니까 항소 포기한 건 잘했다라는 취지의 제목을 뽑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범죄자들한테 가는 매우 정의 중에서도 최악의 불의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러니까요. 그걸 치장을 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한 노릇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저는 항소 론스타 항소한 거를 잘했다 어쩌다 뭐 그건 내 공이다 네 공이다 따지기 전에 그걸 딱 보면서 4천억 원 세이브했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이거는 1조 2천억 내지는 7,800억 원 빨리 가져야 되겠네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정치권이 여야가 합심해서 범죄 수익 환수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민주당은 법치 만능주의 정당 아닙니까? 뭐든지 다 민주주의의 질서나 기본 이런 거 다 파괴하고 관습법 다 파괴하고 상식적인 그런 한계 다 파괴하고 자기네들이 법만 만들어 가지고서 밀어붙이면은 그 법으로 법치를 하는 것처럼 국민을 착각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멋대로 그 정권을 운영하고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닌데 네. 이번에 지금 이제 내란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 국민들한테 다른 걸 다 떠나서 빨리 이거 뭐 민사적 재판 이외에는 이제 환수할 도리가 없다라고 발 뻗을 게 아니라 민사 재판 이외에는 환수할 도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사실상 환수할 수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걸 국민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법치 만능주의 정당답게 법을 만들어서 소급 입법이라도 적용해서 8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률을 빨리 만들어라. 국민의힘도 반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걸 주저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된다고. 항소 포기를 그죠? 네, 충격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빨리 입법해서 당론화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헌법 민주당에게 신속하게 금년 내 1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공세적으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부터 그 범죄 수익 환수 법을 입법 요구를 하는 입법 청원 운동을
국회 게시판을 통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 지금 이게 뭐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법사위원들도 그 한수법 하는 거 해갖고 월요일 오늘 다 그 공청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뭐 2호선 뭐 국민대 법대 학장 등등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이 법사 의원들, 이 율사 출신 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거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이제 새민주당도 그 새민주당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이 운동을 지금 이제 이번 달 12월에 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요것도 며칠 지났다고 해도 결국엔 이건 뭐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제 노트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결국 이건 범죄를 저지른 거다.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 그리고 더 올라가면 대통령실도 다 같이 엮여 있을 것이라고 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침묵갱 이낙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대장동 항소 포기 향후 공소 취소의 예고편. 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조상호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였고 지금 이제 이태형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하고 같이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다가 지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이 조상우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결국에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다 엮여 있다라고 하는 게 딱 빼박 증거로 이건 나온 거다. 나중에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건 범죄인데 이 범죄 수사할 때 직권남용 수사할 때 그 사진도 하나의 증거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대통령실은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다 사후 보고 받았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총작전 사령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네. 총작전사령부. 네. 네. 이 민정비서실에 민정비서관들이 한 명을 빼놓고는 모두 다 대장동 출신 변호사들이 지금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면 우리가 이미 그 알아보는 것이고 뭐 법제처장이 국회에 네. 나와서 도대체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갖다가 연일 때리고 나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한 뒤에 뭐 약간 사과를 하는 그런 제스처를 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가 조각이 됐을 때 이재명 정부의 조각에서 무슨 장관 한 사람의 부동산 투기 이런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고 또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이 집권한 만큼 도덕성에 대해서 너무 그 네. 기준과 틀이 와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그것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요소요소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즉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변호인들을 요소요소에 박아다 놓고 국가 시스템 전체를 사실상 이재명 그 대통령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처하는 로포마한 느낌이어서 매우 우려되었는데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서도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참으로 아연실색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통령실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조각을 할 때부터 이재명 정부의 시스템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총작전사령부 즉 로포마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서 항소폭이라는 카드를 쓸지까지는 예상 못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시작일 뿐이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무관하냐 유관하냐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대통령실이 당연히 관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고 조국 수석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정무수석실에 정무수석 때 해봤지만 이거는 당연히 민정수석실에 보고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전명원 대표께서 자동 개입이에요. 이건 시스템상.
몇 달 전에 이미 딱 예상하셨네요. 지금 노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당시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에는 사임했는데 이거 오광수 갖고 시끄러웠어요. 근데 왜 오광수 갖고 시끄럽냐? 지금 민정수석실이 이미 이재명 전용 로펌이 됐는데 항소 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이 이미 몇 달 전 조각 때 다 이미 갖춰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소 취소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 자동 개입이다. 제가 한 가지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그 논외로 되어 있는데 네.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요. 네. 뭐냐면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네. 이재명 대표 변호사 출신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인사죠. 전문성이나 그리고 이해 충돌 면에 있어서라. 그리고 유엔 대사에 이재명 변호사가 가 있잖아요. 그쵸. 국민들이 이거를 이재명 변호사가 그 이재명하고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고 말이 잘 통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네. 코드가 맞으니까 자기 사람 갖다가 놓은 거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대북 송금 사건을 이 대북 송금 사건이 문제화가 되게 되면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기본적으로 어긴 사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네. 사고나 이슈화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그 유엔의 대사를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그 변호인으로 갖다 네. 놓은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내다보고 중요한 길목마다 다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 다 세워놔 버린 거네요. 내다 본 것이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네.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이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뭐 대통령을 천년만년 그 종신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뭐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면 저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 임기 끝난 뒤에 재판 진행이 가장 두려운 그런 그 대상이고 또 이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현직 때 어떻게 서라든지 그걸 다 떨궈 버려야 된다라는 강박관념과 그다음에 숙명적인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정부를 짤 때부터 네. 법제처장에다가도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약간 그 좀 친 이재명계의 그 법조인을 갖다가 놓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변호인 출신을 어떻게 그렇죠. 그 법제처장을 갖다 네. 놓고 그 법제처장은 눈치도 없이 내가 이재명 변호사 출신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그쵸. 그렇게 야. 나와서 떠벌리는 그런 넌센스를 네.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거거든요. 제 노트 화면 띄워주시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 근무하면서 이 사정기관의 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아는 그 정치인인데 주진우 의원도 얼마 전에 이제 펜앤마이크 와서 이 스튜디오에서 저랑 방송하고 그 기사가 이제 나간 겁니다. 이건 대통령실이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 설명대로 사후 보고였다고 하면은 7일 자정이 시한이었는데 항소 포기 7일 자정 다 돼서 속보가 나왔다. 항소 포기라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항소 포기 접수처 가서 그 접수하려고 있었던 수사관들하고 일선의 젊은 검사들 발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근데 결국에는 오더가 떨어진 거다. 항소 포기하는 거. 그러고 몇 분 뒤에 속보로 통신사 속보로 항소 포기가 나온 건데 그럼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언론에 나온 건 이미 보고받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언제 받은 건지를 딱 밝혀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진우 의원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 이건 모를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말씀이 문재인 청와대 때 조국 민정수석하고도 내가 같이 일해봤지만 이건 자동 개입이다.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네. 제가 국민의 정부 때도 국정상황실장을 했잖아요. 국민의 정부 때 제가 5년 가까이 청와대 청와대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그럼요. 아, 그래서 청와대 시스템을 네.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이걸 사후 보고 받았다? 그럼 그 민정수석실은 전원 교체가 돼야 돼요. 그건 무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저런- 야. 그래서 무슨 시간 단위로 따져가면서 네. 이거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사후 보고를 받았다면 그것은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이고 민정수석실이 무능한 것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이야 모든 비서관은 전원 다 사표내고 경질해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후 보고 받았다? 그렇게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 거죠. 법무부가 다 한 거야. 대통령실은 그거는 몰랐어. 뭐 이거거든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 보고를 받고 우리가 어떤 개입이나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거짓말을 해도 조금 더 상식적인 거짓말이지 아. 사후 보고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받고 개입했다라는 반증에 말이 안 되는 억지 궤변 변명이다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죠. 이게 구조상 이게 모를 수가 없다. 근데 세상에 사후 보고라니 더 기가 막히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은 필요가 없는 조직인 거예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